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 시장, 자산 접근법이라고 하는 가치평가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세 가지 접근법이 어떻게 종합되며 또 이러한 종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평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서 알아볼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접근법에 대한 가중치를 줄 때의 유의사항, 또 그리고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 특히 중요한 우리 일괄 할인이라든지 일괄 할증의 문제,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치평가 기법의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유형별로 벤처기업, 부실기업, 또 금융기업,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들에서 적용할 때의 특성, 그 다음에 기술 브랜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또 부동산 가치평가가 기업 가치평가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과 상증법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시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전체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접근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한 네 가지 정도 지금 여기 요약을 해봤습니다. 가중치 부여가 대단히 주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접근법에 대해서 반드시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정말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며, 따라서 그때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회사의 특성과 평가 접근법의 특성 혹은 장단점에 대해서 만큼 부합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아주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 향후에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득접근법에서 단일기간 자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면 매우 좀 용이하게 또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해운업체 같이 유형의 자산이 아주 크면서 무형의 자산의 금액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접근법이 아주 적절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 이것은 어떤 가치평가 접근법, 시장, 소득, 자산 경우에 다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접근법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 추정의 주관성과 불확실성이 개재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업체일 경우에 자동차 완성업체의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차종별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이 불확실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준다든지, 소득접근법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준다든지, 또 우리가 시장접근법에서 M&A 사례가 매우 유사한 기업이 최근에 M&A가 돼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접근법의 가중치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접근법 간의 상호 관련성과 중복성 여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에서는 밸류가 인컴 나누기 자본화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식으로 우리가 순이익이 100인데 자본화율이 10%다 라고 하면 밸류는, 기업의 밸류는 1000입니다. 무부채 기업일 경우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밸류는 역시 I 곱하기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0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역시 10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1000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숫자가 당연히 10이 되겠죠. 그래서 10배를 해주면 1000이 되는데, I 자체가 순이익이라고 하면 이 지표가 바로 퍼가 되는 것이죠. 퍼가. 자,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소득조건법과 두 번째 시장조건법은 매우 상호 관련성이 높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퍼를 뒤집어 가지고 자본화율로 해서 한 번은 10배를 곱하고 한 번은 10%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방법을 두 번 적용시키는 그런 중복성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질적인 요소, 뭐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인 요소도 역시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괄 할인과 일괄 할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Discounts and Premium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 대상에 존재하는 특정한 위험의 수준을 이러한 일괄 할인, 일괄 할증 방법으로 최종적인 나온 값에 한꺼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값 혹은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일괄 할인과 일괄 할증은 소수 지분 할인이나 지배 지분 할증. 이건 뭐 같은 얘기고요. 소수 지분에 대해서 할인하는 것이나 지배 지분에 대해 할증하는 것은 같은 얘기를 이제 반대 측면에서 설명한 거고요. 또 시장성 할인, 그러니까 마케터빌리티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괄 할인과 일괄 할증의 사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괄 할인과 일괄 할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준값을 먼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지분 할인을 할 때는 기준값이 소수 지분으로 이미 구해졌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소수 지분 할인을 구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값으로 구한 것이 지배 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지배 지분 할증을 하면 그것은 두 번 반영시키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준값이 무엇이냐. 기준값이 예를 들어서 소수 지분일 경우에 지배 지분을 구할 때는 지배 지분 할증을 해야 되고, 거꾸로 기준값이 지배 지분인데 소수 지분을 구한다라고 하면 소수 지분 할인을 적용해야지 정확한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은 소득조건법에서는 할인율, 또 다른 면으로 자본 비용 혹은 요구 수익률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3방식을 통해서 각각 값을 구했어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값을 구해서 토탈 해보니까 이게 100이더라. 근데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7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30% 깎아줌으로써 7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소수 지분 할인, 지배지분 할증이나 시장성 할인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조건법일 경우에는 자 캐시 프로를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할인을 하죠. 이때 이 할인율 R을 높여주면 평가액이 떨어지죠. 그죠? 평가액이 떨어집니다. R을 높여주면 평가액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일괄 할인을 최종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할인율을 낮춰주면 평가 금액은 올라가죠. 이것을 낮춰주면 평가 금액은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분모가 떨어지니까 평가액은 올라갑니다. 이것은 역시 일괄 할증의 개념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득조건법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에 적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적용시키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높은 할인을 적용시킬 때 어느 중에 거기에 이런 의미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 시장접근법과 자산접근법에도 만약에 이러한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을 적용시킨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할인율이라는 것이 현재 가치 할인율이라는 것이 적용될 계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조건법만 쓸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합산한 가격을 낼 경우에는 자, 이러한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이라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전체 값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적인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의 사례인
소수주주 할인과 지배주주 할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평가 대상 지분이 지배주주인가 혹은 소수주주인가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과연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를 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고려하실 것은 해당 주식의 전체 주식에 대한 배분율, 지분율이 되겠죠. 지분율이 낮으면 소수주주고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배지분의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 따른 배분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주주 구성하고 분산의 정도. 어떨 경우에는 분산이 잘 되면 지배지분이 50%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법규상에서의 소유 주식의 비율, 국내법 같은 경우 상법상의 여러 가지 비율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결이라든지 특별결의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 중요한 그런 법규상의 한도가 되겠습니다. 혹은 회사 자체의 정관이나 내규 또 관련 거래자, 당사자 간의 계약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소수주주, 어떤 경우에 지배주주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또 그 정도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내용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할인율과 할증액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슬라이드로 좀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기준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준값 자체가 지배주주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기준값 자체가 소수주주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장접근법의 사례를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접근법에서 두 가지 큰 가이드라인 컴퍼니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유사 상장회사로부터 가이드라인 컴퍼니를 찾아내서 벤치마킹하는 방법과 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사 인수합병 사례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시장접근법에서 인수합병 방식은 바로 시장접근법에서 인수합병 방식은 지배주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인수합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배주주 간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사 상장회사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값 자체가 유사 상장회사의 값으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크에서 나온 값은 소수주주들끼리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접근법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서브젝트 컴퍼니, 평가 대상 회사가 만약에 지배주주의 가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수합병 사례일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시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수주주 가치다라고 하면 역시 소수주주 값으로 구한 상장회사 방식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으나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주주 가치로 사례를 구했습니다. 인수합병 사례를 구했는데 우리가 평가하려는 비상장회사에 한 2%, 3% 되는 주식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100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주식도 다른 조정사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대로 100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100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를 차감한 30 정도가 우리가 구하려는 소수주주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장회사 값이 여기서 200이었다. 그런데 우리 소수주주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회사의 대상이 그 비상장회사의 50% 이상의 주식이고 지금 M&A 상황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200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컨트롤 프리미엄, 지배주주 할증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역시 30% 하게 되면 한 260 정도의 값이 돼야지 우리가 정확한 목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소수주주 할인과 지배주주 할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법상에서는 상정법상 소수
주주와 지배주주의 차이를 경영 프레임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 20%, 또 과반수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20%, 최대 주주이면서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는 30%의 이런 할증을 시켜주는 내용, 또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이것의 반, 10%, 15%라든지 이런 상정법상의 내용들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트롤 프리미엄 스터디 같은 경우가 아주 자세한 내용, 이것은 뭐 이렇게 단순한 20%, 30%가 아니라 각각의 사례를 임피리컬 테스트한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소수 주주 지분 할인과 또 지배 지분 할증 간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30% 업시키거나 뭐 30% 다운시키거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배 지분 할증이 컨트롤 프리미엄이 30%로 됐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소수 지분 할인은 얼마냐? 그냥 30%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요 공식에 따라 가지고 30%의 할증은 결국 1 마이너스 요 괄호를 풀고 해서 23% 정도의 소수 지분 할인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에서 30%를 올리면 130이 되죠. 그런데 다시 130을 100으로 할 때 30%를 적용하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이렇게 23%만큼을 할인해야지 처음에 100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장성 할인이 되겠습니다. 시장성 할인. 자, 이 시장성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marketability discount, 즉 평가 대상 회사 지분의 유동성의 차이로서 시장성, 유동성은 여기서 같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시장성 혹은 유동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이 비상장 회사일 경우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상장 회사에서 우리가 상장 기업에 대해서 상장 기업에 비해서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한 자금을 다시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시트 플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IPO를 통해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중간에 이제 M&A 사례를 통해서 혹은 뭐 구주 매출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때 어떤 내용들이 감안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여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 존재 여부뿐만 아니고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 자, 잠재적인 매수자의 수라든지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 또 주식 매매에 대한 제한사항, 상환 옵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성 할인도 우리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에모리 스타디라든지 이런 좀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법상으로서는 굳이 좀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그 과거의 유가정 인수 규정에서 본질 가치, 상대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요 상대 가치라는 개념에서 상장 주식에 대해서 30%의 일괄 할인을 적용시킨다라는 규정을 참고를 하시면 이때 일괄적으로 상장 기업에 대해서 비상장, IPO 직전에 기업이 가지는 할인율 정도를 30% 정도에서 적용시킨 이런 사례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성 할인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시면 자, 이것은 시장성 할인하고 소수 지분 할인, 아까 마케터빌리티 디스카운트뿐만 아니라 마이너리티 디스카운트 두 가지 할인을 적용시킬 때 어떻게 적용시키냐라는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수 지분 할인이 30%, 시장성 할인이 40%가 하면 이것이 그냥 70%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상장 기업의 지분이 10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리티 디스카운트, 소수 지분 할인을 적용시키면 30%를 적용시키면 70이라는 값으로 떨어지죠. 또 여기에 비상장 기업에 대한 마케터빌리티 디스카운트 40%를 적용하면 60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둘 다를 적용시킬 때 얼마만큼의 값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이때는 이런 공식과 같이 두 번을 곱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42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42까지, 어떤 경우에는 이 이하로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일괄 할인이라든지 일괄 할증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실무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아주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기타의 할인 할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외국의 판례 같은 데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미리 좀 벤치마킹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핵심 인물 할인, Key Person Discount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핵심 인물, 뭐 CEO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연구 인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다거나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거나 이럴 때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또 거래 제한 할인, 브로커리지 디스카운트, 규모가 너무 커서 상장기업 같은 경우 규모가 너무 커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판매하기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내부적인 계약에 따라 가지고 그 일정 부분은 브로커리지로 해가지고 묶음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할인, voting right discount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의 차이가 있다. 이건 또 뒤집으면 꼭 의결권과 관계없더라도 우리가 swing right voter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 주식이, 나머지는 40%, 40%인데 딱 요 2%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머저리티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할증을 붙여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반대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할인. 자, M&A 사례에서 우리가 한 업체를 다 인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업 말고도 또 이종의 다른 이런 자산 부채들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비연관성 자산 할인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할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앞쪽에서 살펴보신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의 개별 사례 금액을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금액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평가 접근법에 대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일괄 할인이라든지 일괄 할증을 적절하게 적용시키면 최종적인 가치평가 결과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 평가 접근법에 의한 평가 결과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책자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리뷰를 하시든지 하면서 짚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숫자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접근법에서 우리가 구했던 값이 17,433원이 됩니다. 17,433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접근법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썼습니다. 유사 상장회사 방식과 유사 인수합병 방식을 적용시켰고, 역시 주당 가치가 각각 17,825원과 22,240원이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접근법. 자산접근법에서 개별 자산부채를 전부 시가로 해서, 물론 계속기업 전제에서 우리가 구했던 값입니다. 19,804원이 구해졌었습니다. 자, 네 가지 방식을 썼으므로 우리가 단순한 산술 평균을 하면 이 값을 전부 더해서 나누기 4를 했을 때 18,828원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산술평균에서 나온 값은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몇 가지 조정들이 일어나야 되고, 자, 그것이 먼저 가중치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전에 주식 가치, 이것은 주당 가치가 아니고 전체 주식 가치입니다. 전체 주식 가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소득조건법 50%, 그다음에 시장접근법에서 유사 상장 방식 25%, 유사 인수 합병 방식 15%, 그다음에 자산접근법에서 10%라고 하는 웨이트를 줬습니다. 이런 웨이트를 줄 때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회사의 특성과 각각의 접근법의 어떤 특성, 장단점의 부합 정도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했느냐, 또 중복 가능성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소득접근법에서 추정이 적절했다, 가장 적절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평가 기법이다라는 결론으로서 이렇게 50%의 높은 가중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중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가치를 구했고, 이것을 우리 주식수는 계속 9만 주입니다. 9만 주를 해보니까 18,194원.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괄 할인과 일괄 할증이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을 적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중치 부여 후에 주식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괄 할인에 대해서 시장성 할인과 소수 지분 할인을 둘 다를 적용시켜야 된다. 둘 다를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둘 다를 적용시켜야 된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장 주식으로 감안했기 때문에 시장성 할인은 모두에게 적용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수 지분 할인. 자, 우리 회사가 비상장 주식이면서 또한 소수 지분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유사하게,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장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유사 상장회사 방식일 경우에는 이미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수 지분 할인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수합병 방식은 기준값 자체가 소수 지분이 아닌 지배 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장회사 방식은 이미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을 할 필요 없지만, 인수합병 방식은 기준값이 구한값이 지배 지분 값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인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가 대상 서브젝트 간편에는 비상장 소수 지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현금 흐름 할인 방식에 의한 값은 소수 지분의 값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에서 우리가 지배 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현금 흐름에 조정된다든지, 혹은 할인율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베타 값을 구한다든지 했을 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수 지분들끼리의 값을 통해서 그거로서 베타 값을 구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정이 없으면 우리가 소수 지분 할인을 소수 지분의 기준값이었고 추가적인 할인을 중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산접근법은 또 반대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정이 없으면 지배 지분의 입장으로 봅니다. 우리가 자산접근법이 대체 원리였습니다. Principle of Substitution. 그래서 각각의 자산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체시켜서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이런 대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지배 지분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산접근법에서 나온 값은 대체로 소수 지분 할인을 적용시켜줘야 되는 지배 지분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괄 할인을 조정해버리면 우리가 주식 가치가 1083, 그러니까 10억 8,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주식 가치가 12,034원으로 최종적인 값이 구해집니다. 자, 앞쪽과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앞쪽에 단순하게 산술평균에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18,828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가 두 가지 내용들을 적용을 시키니까 12,000원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바로 이 12,034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 되겠습니다. 값은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값은 도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럼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책자에서는, 책자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책자 8장에서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 하나가 아주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들까지 다 담아서 해외에서 활용되는 가치평가 보고서, 북미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평가 전문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보고서의 아주 스탠다드한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 혹은 기업 소유권, 주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주식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고, 또 가치 평가의 목적과 평가 결과를 활용할 용도. 자, 우리가 가치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런 활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특별한 법규,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라고 하면 또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별도의 법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가치의 기준. 자, 우리가 제일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가치의 기준, 스탠다드 밸류가 무엇인가? 페어마켓 밸류인가?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밸류인가? 페어마켓 밸류, 공정시장 가치인가? 혹은 인베스트먼트 밸류, 투자 가치인가? 자, 이러한 내용들은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고서 자체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수밀관된 형태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페어마켓 밸류를 해놓고 투자 가치의 개념이 들어와서 특정한 평가 과정에서는 공정한 시장 가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회사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중간에 있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고서에서의 로직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평가 기준일과 보고서 작성일. 자, 가치평가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평가 보고서 작성일에 근접한 재무제표 입수일,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연초에 할 때는 전년도 말로 하죠. 12월 31일자로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일은 예를 들어서 뭐 2월, 3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또 보고서 작성일 자체가 3월 이후에 나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더 감사 보고서 나온 시점 이후로 이렇게 돌아가서 작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일은요, 이렇게 최근 보고서 입수 시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떨 경우에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권과 관련돼서 3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라면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가치평가 기준일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평가의 업무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지금 가치평가의 업무가 진행이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주로 하지 않는 범위들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사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뭐 가치평가 방법론 중에서 우리가 자산접근법은 제외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가치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에 대한 분석, 의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가정 및 전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흐름 할인 방식에 의했다. 자,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정치가 어떠한 근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를 우리가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 사용된 자료,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의 감사 보고서였다든지 이렇게 평가에 사용된 자료, 또 회사에서 추정 자료를 제시를 했다든지, 또 분석 절차의 내용, 어떠한 평가 방법을 써서 실사를 거쳤다든지 인터뷰를 통했다든지 또 재무적인 비율 분석을 거쳤다든지 이런 분석 절차의 간단한 내용,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 이것은 뭐 보고서 곳곳에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또 소스, 근거 자료를 어디서부터 찾아냈던가, 뭐 산업 분석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교사적인 재무 분석에서도 그 근거되는 자료가 어디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뭐 주석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드시 밝혀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택된 가치평가 기법과 평가 절차에 대한 평가자의 설명과 의견, 이것이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소득조건법을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 방금 보셨듯이 최종적으로 일괄 할인, 일괄 할증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평가자의 의견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특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할 경우에 해당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항,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라든지 또 USPAP, 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s Principles라든지 이러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탠다드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좀 모아서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작성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평가자의 서명을 통해서 보고서에 어떤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 사례, 책자상의 8장 작성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가치평가 기법을 응용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내용들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살펴보신 내용들은 아주 전형적인 제조업체 혹은 유통업체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스탠다드한 폼으로서 가치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기업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또 부실기업,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아주 모험성이 강한 그런 위험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벤처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접근 방식인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벤처기업, 소득접근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추정이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또 과거 자료 자체도 부족합니다. 과거 자료가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 감사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외부 감사 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정 가중치를 두는 이런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든지, 혹은 이것이 모든 내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안정화되는 시점을 먼저 여기를 추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롤백 시켜서 우리가 추정을 해나가는 방법을 쓰면, 여기서부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가는 내용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추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흔히 벤처기업에서의 평가 기법,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 이후의 시점에도요, 이렇게 안정화된 이후의 시점에도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셨던 단일 기간으로 이렇게 연구 성장률을 갈 것이 아니라 2기간 방식이라든지 3기간 방식으로 이렇게 응용된 자본화 방식을 적용시키면 약간 불확실성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자본 비용의 입장에서도
벤처 기업의 자본 비용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CAPM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추가적인 컴퍼니 스페시픽 리스크를 너무나 많이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고 실무적으로 쓰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접근법 같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로 창업한 벤처기술, 당연히 유사 기업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퍼를 통해서 주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퍼가 퍼를 퍼가 10배인데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주가가 마이너스는 될 수는 없고 해서 이런 시가 배수를 적용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어떨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 수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이렇게 계량 지표이지만 비재무적인 계량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역시 자산접근법을 생각해 보시면 자산접근법도 벤처기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은 기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것이고 이 무형자산의 기술의 가치를 우리가 초과이익법 같은 것을 소개를 했었지만 여전히 유형자산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더 크고 또 이렇게 평가하기가 힘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부실기업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조건법 어떻겠습니까? 소득조건법 파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연구 가치를 까지 이렇게 적용시키는 소득조건법은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적용시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시점까지는 소득조건법을 하고 어떤 기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 청산하는 그런 전제를 두고 거기에서는 자산조건법을 적용시킨다든지 이렇게 소득조건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도 재무적인 공경, financial distress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본 비용에 적절히 반영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시장점검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 유사 상장회사를 구하기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아예 상장기업을 구하기 힘들 것이고요. 또 그러한 유사한 부실의 정도를 갖고 있는 상장기업을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며 M&A 사례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또 구했다 하더라도 이 부실의 차이를 얼만큼 감안해 줄 것인가, 가이드라인 컴퍼니와 우리 평가된 서브젝트 컴퍼니의 부실의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실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산적거법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수요자인 대출금이 이것이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예금이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에서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차감한 예대 마진이 바로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손익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본 제조업체와는 다른 계정 과목 자체도 다르고 회계 처리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특성과 회계 처리 방식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평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기술가치평가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술가치평가도 역시 소득시장 자산접근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득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소득 흐름을 추정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가치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앞쪽 사례에서도 쭉 얘기해 드렸듯이 순현금 흐름을 추정했었습니다. 자, 기술가치평가라고 했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아주 트레디셔널한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로열티 세이빙 메소드, 로열티 절감 방식, 혹은
두 번째로 이제 정분 이익 방식, incremental income method. 그다음 세 번째, profit splitting, 이익 분할 방식.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열티 세이빙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이전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기술료가 세이빙 된다. 그래서 그 기술료에 해당하는 적절한 로열티율을 매출액에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정분소득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있을 때와 기술이 없을 때의 차이만큼의 현금 흐름의 차이를 추정해서 그것을 할인하면 기술 가치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익 분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이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이익에서 일정한 퍼센티지만큼 이렇게 뽑아내는, 흔히 얘기할 때 25% 룰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과 기술과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은, 이런 트레디셔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여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응용된 형태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기업 가치를 그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에 해당되는 기술에 그 하나의 기술로만 사업을 했을 때의 기업 가치를 일정한 시간 동안만 계산을 합니다. 그 기술의 내용 연수도까지만 딱 계산하고 나서 그 내용 연수에 한해서 기술의 기여도가 몇 %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기술로서 5년 동안, 그 기술의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5년 동안에 나온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또 이건 정확한 또 사업 가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사업 가치가 100억이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라고 하는 기술 기여도가 기술이 기여해서 이 기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30%를 적용해서 30억이 기술의 가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의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아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가 많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생성되기 이전 시점에서도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도 역시 기술가치 평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방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인적 자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추정하는 방법, 또 비교하는 시장 접근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체원가라든지 재생산원가를 측정해서 활용하는 자산 접근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부동산 가치평가는 사실은 우리 기업 가치평가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가치평가 기업 전체인 반면에 부동산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정한 고유 영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도 평가 기법 자체는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그 다음에 원가접근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적용이 될 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임대료 수익을 추정을 해서 그 임대료 수익으로부터 공실률을 감안한다든지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역시 현금 흐름 할인하는 그런 소득접근법이나 유사한 거래를 통한 시장접근법, 또 원가접근법과 같은 형태의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 계약 관계라는 것이 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계약 관계가 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바탕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든지, 우리가 기업 가치가 동일한 어떤 업종에 있는 그런 회사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대체로 낮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역 내에서 상가 빌딩이다라고 하면 그 값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그런 좀 특성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기업 가치 평가에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무형의 영업권이죠. 그러니까 내재 영업권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업 가치 일부분인데 부동산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영업권을 감안해야 될 필요는 없다든지 이런 차이점들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 유형별 또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 9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치평가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러한 지금까지 내용 살펴보신 내용들을 좀 실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매뉴얼은 책자 별첨 1에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전 밸류 경영 개발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 더 업데이트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솔루션 밸류 서치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출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각종 비용과 투자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것들이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또 현금흐름표 또 우리 밸류에이션 목적으로 만들어진 변형돼야 되는 그런 현금흐름표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떻게 주식 가치가 산정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솔루션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단 기업 가치 평가뿐만 아니고 앞쪽에서 살펴보셨던 투자한 분석, 투자안의 경제적인 분석, 또 재무 추정,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 현금흐름표와 같은 재무 추정, 또 재무 비율 분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해결되는 또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술 가치 평가까지도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또 별도로 오프라인 강좌로 웹 엑셀 활용 가치 평가 워크숍이라는 과정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를 이런 내용들을 웹상에 올라가는 내용들을 실제로 엑셀로 한번 구현해보는 똑같이 한번 구현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과정도 같이 활용하시면 좀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내용상으로서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련 법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가치의 기준, 스탠다드 오브 밸류라는 것이 페어마켓 밸류, 공정시장 가치와 인베스트먼트 밸류, 투자 가치 이외에도 특정한 법규에 따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서 정한 대로 가치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그 법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밟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관련 법규상의 어떤 내용들을 따라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크게 봤을 때 자본시장법하고 다음에 살펴보실 상속증여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그 내용으로 가치 평가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받아집니다. 액셉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기업 공개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본질 가치, 상태 가치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 이런 내용들은 불합리하다 해서 없어지고 방금 보셨던 그런 우리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 공개와 관련된 평가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합병가액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 기업 공개에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 상장법인 간의 합병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가가 있기 때문에 기준 주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기준 주가라고 하는 것은 1개월 평균 종가, 그다음에 일주일 평균 종가,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그 기산일의 종가의 산술 평균 금액과 최종 마지막 요 기산일의 종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기준 주가를 설정하는 이렇게 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전부 다 상장한 기업일 경우 기준 주가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합병일 경우입니다. 인수가 아니고요. 양쪽이 다 흡수합병이 되거나 이렇게 신설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기준 주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한쪽이 상장법이고 다른 일방이 비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상장법인은 기준 주가를 역시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기업 경우에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흔히 여기 두 개를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산 가치를 40%, 수익 가치를 60% 한 요 내용이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는 본질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본질 가치와 만약에 이제 유사한 상장 기업을 우리가 두 개 이상 이렇게 꼽아낼 수 있다는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상대 가치를 역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요거 두 개의 산술 평균을 비상장 기업의 합병 가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에 역시 아직도 본질 가치, 상대 가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기업 공개에서 오픈된 것처럼 이 합병 가액도 실질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병 가액도 앞으로 산출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역시 자본시장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 책자에서 책자 10장에서 국내 관련 법규의 검토라는 내용에서 역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책자 10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법규 내용들은 그 안에서 살펴보시고요. 골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산평가 원칙은 상속증여세법상 자산평가 원칙은 시가주의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라든지 정여일에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있죠. 따라서 평가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을 전후로 해서 이때 종가 평균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시가가 평가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법규상으로 정해놨는데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는데 주당 순손익 가치,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 자, 이게 앞에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순손익 가치가 바로 수익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 가치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념으로 보면 저와 함께 공부했었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소득접근법입니다. 인컴 어프로치에 의한 값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산접근법에 의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는 방금 우리가 쭉 살펴보셨던 내용들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정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속증여세법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한 한 세금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마련이고, 또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를 들어서 뭐 평가금을 높여서 우리가 그 합평가액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정해 놓았고요. 역시 이 3, 2라고 하는 웨이트를 줘서 5로 나눈다는 얘기는 역시 앞에서 보신 본질 가치라고 하는 측면과 비율도 동일합니다. 60%, 40%라는 것이 있고요. 구체적인 법규상의 내용들은 책자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또 보실 수 있는 것이, 자, 3방식 중에 하나 빠졌네요. 시장접근법이 빠졌네요. 자, 요 시장접근법에 빠진 내용들이 바로 요 비상장 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주식평가, 시장접근법에 의한 내용들로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이외에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의한 것이 너무 좀 불합리하다. 상정법에 의해서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니까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더라. 라고 해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시장적금법을 씁니다. 국세청에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별 항목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 기업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교 대상 회사가 이렇게 선별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필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역시 억셉트가 되면 상속증여세법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이렇게 납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순서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이라고 하는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가 평가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접근법, 미래에 대한 추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약 조건 내에서 최선의 추정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접근법, 평가 대상 회사와 완전하게 동일한 비교 회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되는 회사의 모양을 최대한 일치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산접근법, 우리 특히 무형자산과 같은 이런 평가,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접근법 모두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균형된 감각을 잃지 않고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전체 강의를 클로징 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가치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선 기업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그 기업을 가치평가한 금액이 제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산업에 대한 분석, 또 기업 내부에 대한 분석, 또 여러 가지 재무 분석을 통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지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평가 결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치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논리를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페어 마켓 밸류, 공정시장 가치, 또 인베스트먼트 밸류, 투자 가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페어 마켓 밸류로 가치의 기준을 잡고 나서 평가 어떤 일부 중간에는 벤치마킹 할 때 몇 개의 어떤 특정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버린다든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또 최종적으로 할인 일괄 할증에서 우리가 소수 지분, 지배 지분에 따라서 기준값과 목표값을 적용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수밀관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 활용해야 됩니다. 추정을 할 때 가능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추정 자료 마련해야 될 것이며 우리 시장접근법에서도 비교 대상 가이드라인 컴퍼니를 구할 때 우리 회사와의 어떤 유사점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할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엽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여기서 너무 헤매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평가 금액을 내고 나서는 조금 직관적인 측면에서도 이 금액이 과연 보편 타당하게 평가 결과를 내가 이뤄낼 수 냈던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본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신 내용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가치평가 업무를 실무에서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